안녕하세요. 혹시 그 작년을 돌아보시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벚꽃 개화 시기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봄은 처음 봤습니다. 봄꽃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축제들이 막 난리였잖아요. 그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꽃 없는 축제도 하고 뭐 그랬었죠. 예, 일찍 핀다고 예측했었는데 늦게 피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한산한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난리통이 벌어졌었어요. 날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사실은 8월 말쯤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버티면 여름 가고 이제 추석 되면은 시원해지겠지. 조금 버티다가 내년 여름에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막 낮 기온 30도 넘고 이랬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추석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추석 때 굉장히 더웠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갑자기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무더위도 있고 폭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 폭설은 우리나라 주변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 가지고 이제 폭설이 내린 거라서 기후변화의 지구 온난화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그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슈퍼 태풍이 올 것 같아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다행이지만 필리핀 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리즈로 오는 태풍을 이제 경험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온 때문에 또는 뭐 폭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작년은 전지구적으로 되게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적으로. 전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1.5도를 넘기지 말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파리 협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서 1.55도가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구가 이제 저희를 바라봤을 때 요 선을 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넘은 첫 번째 해라서 아주 의미도 있지만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보통 이제 2022년까지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3년, 2024년 되면서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2024년에는 1.5도가 넘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 데이터를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 1.5도가 넘어가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한 2030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1.5도가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파리 협정이 이제 맺어진 게 2015년이니까 거의 10년도 안 됐잖아요. 작년이니까. 그때 이제 목표를 세울 때는 이게 조만간 오진 않을 거야. 약간 멀리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엄청 빨리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1.5도를 정의하는 것은 이제 20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1.5도의 어떤 지구를 전 지구가 좀 같이 느껴본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작년도 높았지만 2022년까지 온도보다는 갑자기 2023년에 온도가 확 올라간 것이 과학계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 지구의 이제 기후를 예측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이제 2022년이었죠. 그래서 2023년을 예측을 했는데 이제 엘니뇨가 발달할 거야. 이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이제 따뜻한 물이 올라오니까 전 지구도 온도도 약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측을 했던 것이 뭐 1.3도도 못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1.4도가 넘어가는 1.45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경각심을 갖게 된 일종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도 2024년에도 그러면 온도를 예측을 해봤는데 그래도 1.5도는 안 넘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데 이제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뜨거우면서 1.55도를 기록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은 정말 중요한 연구 대상이 이미 되어버렸고 많은 논문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갈 것인지 되게 중요한 어떤 이정표 같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해 뭐 1.5도 넘은 게 아니라 그럼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이제 약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더 올라가면 정말 이거는 과학자들이 뭔가 큰 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1.5도는 넘지 않고 그 밑으로 네, 내려갈 1.5도보다 것이라고? 이제 약간 밑에, 근데 1.4도는 넘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로 갔다가 지금 약간 중립 상태라서 바다가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뜨거워지진 않아요. 약간 뜨거워졌다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제 빼니까 천천히 증가하는 전지구 온난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처럼 1.5도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5도가 넘으려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지구의 그 여러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례적인 전지구 온난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잠깐 우리 처음에 얘기 나왔던데 우리나라 근처도 되게 뜨거웠지만 바다가 전체적으로 다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북대서양부터 시작해서 북태평양도 그렇고 이 남극해에 있는 넓은 지역들에서 아주 이례적인 고온이 발생했어요. 그게 시작점이 202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우연히 그 모든 바다에서 우연히 그러면 다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뜨거워지면서 또 하나 나타난 기록적인 사건이 남극에 이제 해빙이 있잖아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해빙들이 있는데 최근에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약간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이렇게 회의론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긴 했는데 많은 연구들이 그걸 분석했을 때 아마 그냥 자연적인 변동성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3년에는 남반구의 겨울은 북반구 여름인데 이제 9월, 11월 이때 값을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이걸 완전 뛰어넘는 남극의 해빙이 완전히 감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북극 해빙을 주로 연구했었지만 저한테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가디언지에 있는 기자가 그때 이제 북극 해빙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메일 급히 보내면서 너 이거 알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남극의 해빙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녹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이제 연락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 해빙까지 많이 녹이는 이런 또 이례적인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은. 그 남극의 해빙이 이제 갑자기 최근 들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남극의 빙하도 갑자기 녹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도 더 가파르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미스테리인 거는 여러 가지 연구진들이 왜 남극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녹기 시작했을까? 물론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지만 왜 바다가 뜨거워졌는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뜨거워진 건지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인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활동에 의해서 생긴 건지 이거를 정확히 지금 판별해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엘니뇨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엘니뇨가 2023년에 발달을 시작해서 피크를 찍고 2024년까지 영향을 줬는데 그 전에는 신기하게 이제 라니냐 해가 연속적으로 지속이 됐어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속 라니냐가 이제 생기면서 그걸 이제 트리플 딥 라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현상이 3년 동안 좀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동태평양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게 다른 해양에서 오히려 뜨거운 걸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그 글로벌 워밍이 중요한 게 엘니뇨가 발생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전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지구 온도가 최고점을 찍을 때는 엘니뇨 다음에가 왔습니다. 물론 2023년이 1등을 하고 다시 2024년에 다시 1등을 했지만 그 전에는 2016년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2015년, 16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후에 전지구 기온이 확 올라가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2023년에 깬 거고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된 거를 엘니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물론 전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만 엘니뇨가 되면은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북태평양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작년 해수면 온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를 비롯해서 일본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 말은 작년의 온난화가 엘니뇨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거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지도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태평양 북쪽,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미국 사이의 그 북쪽이 굉장히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이제 지도로 직접 그려왔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뭐 7도 이상 평년에 비해서 최근 30년 평균보다 7도 이상 올라가는 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데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엘니뇨하고 라니뇨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면서 기온 상승하고 기온 하락을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엘니뇨만의 영향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요인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엘니뇨, 라니냐는 특히 이제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전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예전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최대로 올라가는 게 한 전지구 0.2도? 이 정도까지는 엘니뇨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슈퍼 엘니뇨 오면은 실제로 2016년에 그 정도로 올라갔고요. 2023년, 24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강한 엘니뇨는 아니었기 때문에 0.1도 얼마가 되겠죠 아마. 그럼 나머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구를 가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11년 주기로 흑점이 많아지면서 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주기가 있는데요. 11년 주기라고 부르는 솔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극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온과의 그 연관성을 보시면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0.1도도 안 되거든요. 0.05도 남짓 이 정도 되게 작아요. 전 지구 온도를 확 올릴 만큼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막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화산인데요. 지구에 자연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화산 활동인데 특히 폭발성 화산 같은 경우 이제 이산화황을 엄청 이 성층권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면서 성층권에 다 퍼지면서 화산 폭발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전 지구 온도를 약간 떨어뜨립니다. 0.2도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2022년 1월 달에 훈가통가 화산이라고 아주 큰 해저 화산이 거의 뭐 1000년에 한 번 강도 그래서 그때 약간 난리가 났던 것은 위성 사진을 보면 정말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정말 큰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쓰나미 경보도 엄청 있었고요. 뉴질랜드 이 북쪽에 있는 그 남반구 한 10도 위도 정도 되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이제 기존의 화산들은 육지에서 터지면서 오히려 지구를 냉각시키는 성층권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면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지표를 좀 차갑게 하는 화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훈가통가 화산은 지금 물 속에서 터져가지고요. 오히려 이산화황은 조금 배출했고 수증기를 엄청 50km까지 막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성층권에 수증기를 다량으로 이제 집어넣은 이상한 화산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수증기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이제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표를 데우는 역할을 해서 온도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보통 이것도 엄청 크진 않습니다. 0.05도 정도 되고요. 오히려 다른 과학자들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황산 에어로졸도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쿨링 효과도 상당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아직 되게 불확실합니다. 서로 양쪽에서 지금 어디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흥미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요즘에도 겪고 있는 미세먼지가 에어로졸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기후를 변화시키는 특히 지역적으로 원인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되게 오염 물질이니까 이제 인체는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해운 업계에서 연료를 쓰는데 그 속에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다 위로 이렇게 선박들이 다니면서 에어로졸을 계속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햇빛을 차단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해양을 좀 약간 차갑게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그게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거기서 규제가 들어가면서 거의 황이 이제 없는 것만 써라. 황산화물이 없는 거를 이제 쓰게 돼 있어 그때 이후로 이제 에어로졸이 줄어들면서 햇빛이 더 반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거에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북반구 중위도는 배가 많이 다니거든요.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거든요. 북대서양도 그렇고 북태평양도 그렇고 이 중위도에서의 그 바다가 엄청 뜨거운 것은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이 에어로졸이 결국에는 육지에서 많이 배출되잖아요. 특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에어로졸을 많이 감축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감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이 에어로졸 배출을 확 줄이면 그 영향은 우리가 아마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엄청 뜨거워질 확률이 높고 아마 그 주변의 해양도 더 뜨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어로졸이 우리가 미세먼지는 약간 기후변화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줄어들면서 지역적인 온난화를 더 크게 알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 미세먼지 같은 에어로졸이 꼭 그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있나요?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에어로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에어로졸은 이제 우리가 에어로졸 말하는 날에 세상이 다 뿌옇잖아요. 그 말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거나 산란시키기 때문에 뿌연 건데 그 중에 이제 껌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카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은색들이 있어요. 검은색이라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태양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니까 대기를 온도를 올리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로졸 종류에 따라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황을 많이 포함한 그런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구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걸 했을 때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게 뭐 1.1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3도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증가가 설명할 수 있는 만약에 에어로졸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한 0.4도 정도 더 높아요. 억누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에어로졸이 오히려 마이너스 0.4도를 지금까지 냉각 효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우리가 마신 대신에 온난화는 조금 더디게 갔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많이 배출한 입장에서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를 약간 억제시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미세먼지도 줄이고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면 기존에는 상세가 돼가지고 천천히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둘 다 싫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나요? 미세먼지하고 더운 온도 중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관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에어로졸은 온실 효과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또는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온전한 효과를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에어로졸 좀 감추고 있는 거고, 이제 온전히 받을 차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아마 또 결국은 정면으로 해결을 둘 다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뭐 다시 선박에 쓰는 연료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또 학문 분야가 있어요. 뭐 마이너한 분야긴 한데요. 거기서 하는 대표적인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이산화황을 이용해서 에어로졸을 띄워서 지구 온도를 낮추는 방안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인위적으로 미세먼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네, 그게 이제 화산을 따라해서 이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강제로 뿌려주는 방법이 아마 가장 유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그 방법은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글로벌 워밍 효과를 줄여준다면, 그러면 대륙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 뿌리는 게 아니고 성층권에 뿌리면 우리가 미세먼지로서 피해는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성층권에 그런 걸 뿌렸을 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는 없나요? 가장 중요한 부작용으로 강수대가 막 이동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면은 육지와 해양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식을까요? 육지가 더 빨리 식겠죠. 그러면서 북반구에 육지가 많기 때문에 북반구가 더 빨리 차가워지고 남반구보다, 그러면 이제 강수대가 따뜻한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반구의 많은 지역들은 가물고 남반구는 오히려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우려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논의했듯이 2024년에 1.5도 넘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고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1.5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5도 그럼 전 지구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1.5도가 피부로 와닿는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온도가 많이 안 증가했으면 덜한 나라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분석했던 방법이 이상 고온이 발생한 영역을 전 지구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몇 %나 발생했을까. 근데 이제 그 기준이 필요한데 보통 저희가 평년을 얘기할 때 이제 과거 30년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분석했던 거는 이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각 어떤 지역이 있으면 온도가 막 변했잖아요. 30년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표준 편차 2와 표준 편차 3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이상 고온, 뭐 극한 고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2024년에 또는 2023년에 연평균 기온이 그걸 넘어갔을 때 이제 그 지역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전 지구에서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이상 고온을 겪었는지 한번 재봤거든요. 몇 %나 됐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과학자는 조금 더 수치로 정밀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과학자도 표준 편차- 인간적이야죠. 네, 표준 편차 2 시그마나 3 시그마인데 이거에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확률이 얼마나 돼?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는 제가 해야 되는 설명을 이야기고. 해보면 네. 이제 2 시그마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100번 발생하면 2번 정도 일어나는 확률이 이제 2 시그마고요. 3 시그마로 하면은 1000번 발생했을 때 딱 한 번 정도 발생하는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굉장히 드문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다 보면 뭐 40몇 년, 뭐 700 몇 년 이렇게 될 텐데 상당히 이제 자주 안 생기는 거죠. 근데 40몇 년에 한 번 생기는 2 시그마는 뭐 평생 살다 보면 한두 번 경험할 수 있겠고, 근데 3 시그마는 넘어가는 거는 거의 경험하기 힘들겠죠. 뭐 700년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2023년에 전 지구에서 42%가 2 시그마가 넘었어요. 그리고 13%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3 시그마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안 나타나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작년, 그러면 2024년은 어땠냐?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계산을 한 거죠. 작년이 끝나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2 시그마 2가 넘어가는 지역은 반이 넘어갔어요. 전 지구의 반이 넘어가는 53%가 이제 이상 고온을 경험을 했고, 3 시그마도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면서 27%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2 시그마하고 3 시그마 중. 제 기억에는 3 시그마 이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가장자리 있었던 것 같은데. 700년에 한 번. 북태평양 넓은 지역에 아까 이제 논의했던 그 고온 지역들, 그 전체적인 지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3 시그마 700년에 한 번 오는 그 이상 고온이었는데 제가 에어컨도 없이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예상을 못해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이 이제 그러면 2023년 이전에는 몇 년도였냐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엘니뇨가 발생한 다음 슈퍼 엘니뇨 나타났던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이 그 이전 기록이었어요. 그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제일 높았고, 그때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제 얼마나 갑작스러운 증가인지 알 수 있는데, 그때가 지금 32%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6년에 32였다가 그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2023년에 40 넘어가고 작년에는 이제 50이 넘어가는 그런 갑작스러운 이제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6년의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엘니뇨가 영향을 주는 주로 태평양 서쪽이라든지 인도양 뭐 이렇게 열대지방 위주로 이렇게 이상 고온 발생 지역이 생겨요. 근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 논의했듯이 2023년과 4년을 보시면 이 중위도에 있는 바다 넓은 지역들에서 다 이상 고온 지역들이, 극한 고온 지역들이 막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엔 엘니뇨의 영향이 줄 수 있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값을 이제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중립일 때 또는 라니냐가 생겼을 때, 이때 우리가 이 면적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엘니뇨가 생긴 해들을 모아서 라니냐가 생긴 해를 모아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럼 실제로 엘니뇨가 2023년 같은 엘니뇨가 생기면은 엘니뇨가 없을 때에 비해서 전 지구의 그 고온 영역을 몇 %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몇 %일 것 같습니까? 아까보다는 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면적은 4% 내외로 지금 나왔어요. 아, 4%.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 30%였다, 천천히 변하는 게 30%였다, 그러면 엘니뇨가 생기면 34%, 그러니까 그 지역만 좀 더 넓어지는 그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작년이나 뭐 재작년을 돌아보시면 42%나 53%에서 엘니뇨가 설명하는 거는 되게 작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일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엘니뇨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이제 기후 모델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후 모델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상의 지구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대기도 있고 해양도 있고 이 뭐 해빙도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온실가스 집어넣어주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지구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여기서 엘니뇨도 나오고 라니냐도 나오고 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모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엘니뇨가 없더라도 고온 발생 영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크기를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한 12% 정도로 자연적으로 한 12% 엘니뇨를 빼더라도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가 지금 전 지구에서 이제 이상 고온을 겪었다고 했는데 엘니뇨를 한 4% 정도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설명하는 게 한 12% 정도 빼면 그래도 얼마가 남나요? 26? 이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체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로 잡은 거예요. 진짜 이만큼 자연 변동성이 이만큼 뭐 16%까지 확 늘렸냐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향을 최대로 잡았을 때도 한 3분의 2 정도는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천천히 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약간 뒤집어서 설명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2023년이나 2024년에 우리가 겪은 아주 진짜 전 지구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이런 이상 고온은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인간이 일으키는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받아주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음모론자들은 막 그게 다 자연적으로 그런 변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뭐 그게 꼭 인간 때문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분석하신 것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3분의 2 해당되는 만큼은 다 인간 탓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이 기후 모델이 되게 유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유롭게 수렴을 할 수 있는데 가상의 지구니까 온실가스만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을 포함한 실험과 인간 활동이 없는 인간이 없는 이제 상태의 지구 기후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없을 때는 화산은 폭발하고 태양 에너지는 또 관측대로 변하는 걸 입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있을 때 없을 때 면적이 변하는 걸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 집어넣어야지 특히 온실가스 증가를 입력을 해야만 이렇게 관측처럼 이 이상 고온 영역이 이렇게 팽창하는 것이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아까 3 시그마를 생각을 했을 때 1000번 발생해서 한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우연히 1000분의 1 확률이 전 지구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 자료를 미래 시뮬레이션 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전 대비에 뭐 1.5도 올라갔을 때, 2도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3도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면적이 퍼지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1.5도 정도 되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 이상 고온을 경험을 하게 되고 평균적인 이야기지만 그리고 2도가 됐을 때는 거의 80% 육박해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거의 다 덮는 거죠. 그러니까 1.5도와 2도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 정도의 더 넓은 지역에서 이제 고온을 겪게 될 것이고 이거를 3 시그마로 가보면 이제 더 큰 피해를 주는 이제 극한 고온이잖아요. 그것도 1.5도가 되면 한 30%만 겪게 되는데 그것도 이미 넓은 지역이지만 2도가 되면 거의 절반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전지구 온난화 크기하고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렇게 이상고온 발생 영역이 밀접하게 지금 돼 있다. 특정한 지역이 막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전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전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협약에서도 처음에 2도로 유지하기로 했다가 2도는 너무 과해 1.5도로 제한하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목표치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2도를 먼저 확실한 목표로 잡았고요. 1.5도는 노력하기로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볼수록 1.5도가 훨씬 안전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약간 그 1.5도와 2도 비교하는 쪽으로 좀 돌려보면 재밌겠는데요. 파리 협정이 이제 그런 온도를 일단 먼저 제시를 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 10년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1.5도 보고서라는 IPCC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합니다. 1.5도와 2도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산호가 거의 다 소멸합니다. 2도 월드에서는. 그렇지만 1.5도에서는 아직 남아 있어요. 70에서 90% 정도 소멸하지만 남아 있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북극 해빙인데 북극 해빙이 2도가 되면 거의 완전히 소멸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는 반면 1.5도에는 그래도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뭐 차이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다 비교를 했을 때도 두 개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1.5도는 이제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고 2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1.5도로 이렇게 새로 목표를 수정하게 됐던 게 이 해수면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야 2도라면 우리나라 다 잠겨 그러면서 그 해당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그랬다는 네, 얘기를 들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도에 있는 섬나라들이 이제 물속에서 막 이렇게 자기네 상황을 이제 하소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점점 잠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1.5도와 2도의 그 뚜렷한 차이가 이게 이제 빙상이 많이 녹아져요. 얼음들이 더 많이 녹게 되면서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가서 육빙인데요. 녹으면서 바다 해수면 온도 상승시키는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1.5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목표를 바꾼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열대 지역에 있는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은 산호섬으로 만들어진 데가 많거든요. 이 산호섬은 굉장히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특히 또 서태평양이 해수면 상승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데예요. 그래서 일부 섬들은 뭐 10년 안에 뭐 잠긴다고 해가지고 벌써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 1.5도, 2도 마지노선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그 보통 해수면 상승 얘기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저개발국이나 아니면은 적도 지방의 섬나라들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한 올해 초 정도까지 그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했던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처럼 굉장히 좀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망하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들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 리조트나 그 주택인데 바로 앞에 옛날에는 백사장이 있어서 좋았던 곳인데 물이 들어차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못 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고 이런 위험과 실제 생활의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있어요. 오션뷰잖아요. 오션뷰. 네네, 그러니까 네, 바다 전망.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서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런 풍경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도를 넘어가는 걸 우리가 방치하면 지금 그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뭐 플로리다도 그렇고 사실 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오션뷰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들이 다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예수면 10cm 정도 차이 나면은 뭐 인구 100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도시들이 대부분 바다에 많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되게 중요해지면서 도시 기후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또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극한 기후에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태풍, 뭐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극한 기후가 올 경우에 그 단순히 한 번의 그 이벤트가 아니고 많은 폭우를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강한 강풍을 동반한다거나 하면은 그 도시를 지탱하고 있던 인프라가 사실 견딜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그거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년에 한 번 올 홍수에 맞춰가지고선 뭐 댐이나 도로 뭐 하수도를 설계해 놨는데 그 이상의 강도가 자꾸 잦게 찾아오면은 어느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비아는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라오면서 비가 많이 내렸고요. 댐이 2개가 동시에 터져가지고 도시가 하나 쓸려가는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어요. 또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비가 안 오는 지역마저도 그렇게 일시에 비가 올 정도로 극한 기후가 잦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1.5도를 작년에 우리가 겪었지만 바라기는 그냥 한번 겪고 당분간은 좀 일단은 1.5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길 바라는데 그게 겪은 게 그냥 한 해를 겪은 건데 이제 1.5도가 실제로 평균적으로 1.5도 되면은 그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작년 같은 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약간 저는 이제 미래를 좀 몇 년 뒤의 미래지만 아주 먼 미래도 아니거든요.
몇 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한 2030년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미리 겪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좀 사람들이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일단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지금 좀 불안한 와중에 1.5도 뭐 그거 개나 줘버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났잖아요.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각광받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그 교수님의 1.5도 이하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는 멀어지는 행태를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1.5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기를 했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다 포기를 했고요. 잠긴다니까요. 그래도 2.0이라도 지키자. 2.0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1.5도는 올해가 1.5도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은 10년 안에 무조건 1.5도를 넘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피치 못할 것 같고요. 이제 2.0을 언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심각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온난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북극에 해빙이 없으면 북극은 아무리 추워봤자 이제 영도인 거예요. 최근에 북극 해빙은 1980년대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난 괜찮거든. 어찌되든 1.5도든 2도든. 근데 너희 괜찮겠니?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우리 자신을 걱정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